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매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3주 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상계엄 사태로 찍어놨던 녹화본은 쓰지도 못했고요. 용산 출입기자인 저도 비상이다 보니 주말도 없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열흘이 100일 같았습니다. 선배 이제 대통령실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부터 14일 탄핵까지 약간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45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으로 서울의 봄이 아닌 서울의 겨울이라고들 했죠. 일단 8년 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출입기자여서 멀리서 바라봤는데 이번엔 제 출입처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대부분 관계자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용산 직원들 일단 출근하는 건가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돕는다든지 뭐 그런 역할이 따로 있는 건지.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실의 기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신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통상시처럼 대통령실에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수도 없고 그만큼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도 집무실은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온다든지 뭐 메시지를 더 낼 가능성이 있나요?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주로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무실을 쓸 수는 있지만 업무를 볼 수도 없고 나오는 순간 국정에 관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무실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통과 후에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심리 중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3주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제 법정모독 이번에 주제는 뭘까요? 제가 1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를 영화 달콤한 인생에 빗대서 풀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모독을 하면서 서로 모욕감을 주면서 같이 죽는 길을 택하지 말고 유난판 달콤한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결국 새드엔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말을 바라지는 않았고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늘도 유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유난 갈등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비약일까요? 비상계엄 사태에서 처음 국면이 바뀐 건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한 전 대표의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는 폭로 때문이었죠.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대한 지시였지만 다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비상계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한 전 대표를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4일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저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첫 마디부터 따졌대요. 물론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고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말해봐요. 이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 달콤한 인생에 빗댄 게 그게 딱 맞았네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유난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배경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엄 선포의 기폭제도 됐을 거고요. 거대 야당에 막혀 궁지에 몰렸는데 여당에서조차 공격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 정점에는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후배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리면서 결국 스스로 고립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은 악한 놈이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거고
그러다 잘못된 선택이 튀어나온 거겠죠. 물론 윤 대통령의 선택은 어떤 해석을 해도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롭던 검사 윤석열은 왜 직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된 걸까요? 대부분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알던 지인들도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그랬나? 아니면 언제부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됐나? 다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야당이 입법 독주,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그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가 몰랐다? 비정상을 불법, 반헌법적 방식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거는 정당화하기 힘들죠. 아무리 대통령이 여러 번 담화를 발표했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탔죠. 그리고 정의롭다, 부당함을 참지 못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윤 대통령 왜 그랬을까? 선과 악,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사 때는 범죄자와 싸우니 정의로운 쪽은 항상 본인이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대선 주자로 뜨고 한 번에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대통령이 쉽게 돼서 그런 걸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잊어버린 걸까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국민이고 거대 야당도 국민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국민을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하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국정은 마비되고 있고 국정과제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야당을 반국가 단체로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런 거대 야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사람 말만 들은 걸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라고 들리던데. 김용현 전 장관도 현직 군인일 때는 강직하고 참 군인이다. 아랫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살아온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대선 캠프 때부터 충암고 1년 후배인데도 윤 대통령을 깍듯하게 모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대통령이 신임을 하니까 경호처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또 발탁을 했죠. 처음부터 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인사에서도 김용현을 위한 보온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제가 김 전 장관을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발언했던 표현들, 허위선동 이런 표현들이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과 겹쳐서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계엄이란 게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지 아무래도 그거는 내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초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관련 의혹을 여러 번 제기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실도 허황된 괴담이다, 정치 선동이라고 했고 거길 거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직을 걸라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고 나니까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고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던 윤 대통령이 맞나?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탄핵에 불가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군부 독재를 지켜봤던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에피소드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만약을 가정하는 거지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우호적인 관계였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까요? 이것도 정말 가정입니다만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지 않았을까요? 계엄 사태 이후에 보수 극우 유튜브에 대통령이 심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16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게 결국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외로우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쓴소리하지 않고 가만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에 흡족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확증 편향을 띠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럴 때 자기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따라준다고 생각하는 동료나 지인, 후배가 있었다면, 한 전 대표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없다지만 한 전 대표가 1년 전에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계속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아니면 법무부 장관 이후에 가령 총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한 전 대표를 체포해서 사살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증언이 있으니까 체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살까지 하라고 했다면 그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가능했을지 저는 일단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장간첩도 아니잖아요. 이미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나와서 윤 대통령 말대로 국회 진입이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건 신뢰하기 어렵지만 사살까지 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윤 대통령하고 차별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한 배 타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대표직에 물러나고 이런 거 보니까.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고 정치 입문도 윤 대통령이 하게 해준 셈이었죠. 한 대표에게 기회는 한 번 있었다고 봅니다. 계엄해제 찬성했을 때처럼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면, 그래서 8일 한동훈 한덕수 공동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 뒤로 여야 할 것 없이 네가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같았을 겁니다. 탄핵의 파도는 피하기 어려웠고 대통령을 만든 정당의 대표가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다음 스텝을 도모하는 동력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력은 어떤 동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차기 주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면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흡수해야 되죠. 이재명 대표가 갖는 사법 리스크나 부정적 이미지를 본다면 이번 개헌 발표 직후 보여줬던 것처럼 윤석열 그림자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중간지대를 노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오락가락하기보다는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과는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80%에 가까웠거든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파도였다면 그걸 일찍 타고 차기 주자로서 더 승률 좋은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번에 사태에서 친한계마저도 장악 못한 모습이기도 했잖아요. 배팅한다고 성공했을까 싶기도 해요. 한 전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사실 친한계 내에서 가장 든든한 두 개였거든요. 윤석열의 한동훈, 한동훈의 장동혁이랄까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결국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건데요. 장 의원은 한 대표가 자기 조언을 잘 안 듣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데 불만이 쌓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진종호 의원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 당 전체 의견에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초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당 주류인 친윤계가 흔들면 무너질 수 있는 체제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고요. 선출직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당 대표가 날아가는 구조죠. 하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서 친한계가 등을 돌리면서 한 대표도 146일 만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한 전 대표 정치를 계속 할 거라고 보시는가요? 그럼 대선도 나오고 16일 당대표직에 사퇴할 때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한 걸 보면 일단 정치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조기 대선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몇 달 쉬면서 좀 판을 봐야겠죠. 여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단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사후평가나 여론조사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대선 구도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변수가 많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지금은 여건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분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암중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다시 국민들이나 여당 지지층이 한 대표를 부를 수도 있죠. 어쨌든 한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해제 요구안 통과에 찬성했고
일관되게 계엄의 불법성과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했거든요. 당대표직에 물러나면서도 탄핵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고, 현 상황에서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깊은 인상을 준 만큼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맞는 겁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좀 정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검사 정치가 퇴장당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한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정치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치인도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치러보지 않은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나 입법과정,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성난 의원들 앞에서 계엄을 내가 했냐, 내가 왜 물러나냐 이렇게 말했다는데 아직 검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는 1년이지만 사실상 비대위원장 100일 남짓, 당대표 146일을 했거든요.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이 받은 혐의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운데 당의 분위기는 더 감싸는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거 무슨 분위기인가요, 이거? 일단 진실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1차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야당의 경고성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떠밀리듯 탄핵안이 통과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트라우마도 큰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은 쪼개져서 갈라지고 정권은 교체되고 당장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은 헌납하냐 이런 반응이 많았잖아요. 8년 전 탄핵 이후 겪은 경험을 또 겪기 싫었겠죠. 그러니 일단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집단 논리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일단 이게 가능한 게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아직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거든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한 말에 속내가 담겨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엔 다 찍어주더라. 일단 욕을 먹더라도 단체로 욕을 먹으면 덜 아프죠. 대신 집단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집단 린치를 받으면서 더 아프죠. 집단 내에서 왕따가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 차라리 다수의 편에 서게 되는 거고요. 당 원내대표는 친윤이자 절친이고 비대위원장설에 원희룡 장관 등 친윤 인사들 언급되던데 이러면 윤 대통령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 전 대표가 당을 떠난 상황에서 당이 친윤 일색으로 재편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기와는 무관합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야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관건이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논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친정인 검찰조차 특수본을 출범시키면서 윤 대통령이 뇌란 혐의 피의자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만큼 대부분 검사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천하 제1의 검사들이 정치 입문이 한 명은 헌정사상 세 번째 직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으로 한 명은 100일 만에 물러난 당대표를 딴력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검사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고위직을 지낸 어느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부끄럽다면서 검사들이 퇴직 후 10년간 정치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과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 원희룡, 권영세 이렇게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올해 총선에서 검찰 간부 출신들이 공천을 많이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검사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다만 정치 영역은 죗값을 따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검사처럼 법으로 심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독하시자면? 법정 모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좀 더 대화를 했다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좀 더 인정했더라면, 무엇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듣기 좋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추운 날 국민들이 또 길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또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이번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게 국민은 늘 옳다는 말의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화 같았던 2024년 서울의 겨울, 다음 편에서도 차분하게 곱씹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모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